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몰입,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뭐 또 항상 따라오는 주제, 성공과 성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매슬로우 욕구의 5단계설로 유명한 학자죠. 물론 그 욕구의 5단계설은 지금은 거의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슬로우가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 그 성공을 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공 오브 성공, 그러니까 성공 중에서도 성공한 분들, 최고의 수준, 자아 실현형 인간 유형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일수록 인맥이 넓지 않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대한 욕심이겠죠.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넓지 않을까, 관계가 넓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곤 하는데 최고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오히려 고립적 성향이 있고 극소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분위기상 모든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닌데 반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소셜 미디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친구의 숫자, 팔로워 숫자, 그다음에 뭐 좋아요 숫자, 이런 것들로 뭔가 자아를 확인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매슬로우의 진단에 의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자아 실현형 인간이 될 수도 있죠. 얕고 넓어지는 관계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면 그 외향성과 뭐 내향성 이런 개념들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CEO들은 매우 외향적인 사람들이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뭐야, 나는 내향적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성공한 전문가, 예술가, 투자가, 운동선수, 뭐 다양한 전문가들의 무려 90%가 내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외부, 나를 제외한 그 외부는 뭐 가족이건 무엇이건 모든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 환경이잖아요. 내가 인간관계에 얽매인다는 거는 그 환경에 내가 어떤 부수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오히려 내향적 성향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죠. 내가 실력을 키우게 되면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조금 멀어도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찾게 되고 어떠한 요청을 받았을 때 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인맥이죠. 실력이 없으면 그를 추천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경험은 많이 하게 되죠. 뭐 하다못해 학교 다닐 때 과외 선생님 소개시켜 달라는데 그 사람도 나의 인맥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정말 친한 친구, 근데 내가 보기에 잘 가리킬 만한 수준이나 어떤 뭐 성실성 이런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정말 가깝지만 이 사람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을 갖춘 이를 뭐 소개했던 이런 것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더욱더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환경으로서의 어떤 인맥에 얽매기보다는 내가 주체로서 나의 실력에 내향적으로 더 몰입함으로써 환경, 인맥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칙센트미하이 박사의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죠.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사실 몰입이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이러한 책에서 그 미하이 박사의 몰입 개념에 대한 요점 정리, 그런 것들만
잘 읽어보고 인지해도 충분히 이 개념을 나의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하일 박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얻은 결론이 그들의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몰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몰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성장을 위해서 지속해 나가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과제에 대한 몰입, 뭐 공부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뭐 개인마다 그런 다양한 추구하는 과제 대상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몰입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술이라든가 어떠한 향유하는 대상에 대한 몰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몰입의 특징은 이 부분이죠. 일단 자의식이 소멸되고 시간 감각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입 이후에,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서는 뭐 행복이고 뭐고 그런 감정이 관여할 여지가 없죠. 그냥 몰입돼 있으니까. 그러한 감정이 관여가 된다면 몰입 상태에서 뿅 하고 깨어나겠죠. 하지만 몰입 이후에 우리는 굉장한 수준의 행복감, 만족감, 자신감, 자존감, 기타 등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 몰입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도전해야 될 과제와 내 능력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몰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면 몰입이 안 되겠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겠죠. 그 의식이 계속 개입할 거 아니에요. 어렵네, 아이고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높은 단계의 또 몰입을 이루어내고, 그럼으로써 숙련도라든가 그 성취도 같은 게 올라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10페이지 정도의 페이퍼를 읽는다거나 또는 페이퍼를 쓴다거나, 뭐 주어진 동일한 시간에 이런 것들이 몰입이 반복됨으로써 나중에는 100페이지의 페이퍼를 읽는다거나 아니면 또는 쓴다거나, 우리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봤잖아요. 재능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몰입은 성장으로 나아가는데 형식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몰입은 사람이 가장 멋있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몰입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개념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퇴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개념이죠. 아웃라이어 다시 한번 뒤에 붙여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훨씬 이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념 이외의 성공에 대한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퇴 효과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뺏기리라.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웃라이어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기회의 누적 이득 효과라고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뭐 영국은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는 나라니까, 어렸을 때 유소년 선발의 나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9월 기준이면 9월에서 뭐 11월생 인원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훨씬 높게 뭐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어렸을 때 그 몇 개월의 발육 상태의 차이, 그 체격의 차이로 실력이 다 고만고만할 거 아니에요. 선발이 돼서 프로 그 코치 밑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4월에서 6월생들이 전반적으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우수하대요. 일본의 이 학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3월생에 비해서 4월에서 6월생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누적 시간이면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학습 기간의 차이가 발생한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13%를 더 공부한 거니까 학습 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어서 7% 정도의 학습 기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시간이 지속되고 7% 정도면은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6월생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또한 분야에서 성공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스포츠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태어났을 때 초기 기회를 이제 좋게 태어나서 여러 가지 누적 이득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돼도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게 더 격차가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세대를 이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인류의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화폐가 조개, 뭐 껍데기라는 이런 거 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화폐의 시작은 결국 인간 화폐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노예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러한 기회 누적 이득 효과가 발생하면서 빚지게 되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빚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더 과한 대가를 이제 정하겠죠. 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는 거죠. 자녀 중에 한 명을 노예로 주고 아니면 또 자기가 또 노예가 되고 인간 사회는 이러한 마태 효과, 누적 혜택 효과로 인해서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능력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제도, 정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뭡니까? 어떤 인간의 이상주의라든가 내가 다 할 수 있어. 인간의 어떤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글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라는 거는 이상주의나 교만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배열하듯이 커다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양이다.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중략하고, 인간 사회라는 광대한 체스판의 경우에는 체스 자체의 말에는 그냥 하나의 작동 원리가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경우에는 각각의 말 모두가, 각각의 인간 자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동 방법 원칙을 각각 다르게 갖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한 이상주의나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내용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복잡계 개념. 그래서 아니 왜 굶주려? 생산량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를 좀 구조적으로 들여다보고 진지하고 집요하게 문제 해결을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쓴 나심 탈레브는 뭐라고 했냐면, 자, 소비에트 하버드 환상, 이게 뭡니까? 그러한 이상주의나 교만한 인간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해서 뭐 공산주의를 하면 다 이게 인성이 좋아지고 다 돼. 하버드 어떻습니까? 학문적인 그 우상에 빠져 있죠. 나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하면 다 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명석한 파악을 전제로 한 스스로의 이제 과학적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런 톱다운 리더가 정해서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러한 사고법이야말로 시스템을 취약하게 하는 주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서 뭐 어떻게 예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많죠.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정치계에도 그 교수 출신 관료들이 보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서 이런 이상주의나 교만에 빠져 있어요. 경제 문제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그게 됩니까? 오히려 또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우리 저저번 시간에 인센티브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하버드의 아주 대단한 그 교수가 그 뉴욕 교사들의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처참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밖에 없었다. 스스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휴리스틱,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 왜냐하면 너무 복잡계니까 너무나 살펴봐야 될 변수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중요 변수만을 분석하고 점차 변수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뭐 지금 재난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뭐 100만 원 이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는 한 뭐 30만 원 정도 일단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휴리스틱적인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라는 고전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아기를 보살피는 것과 같게 하라. 물론 이제 정치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기를 보살피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진실로 백성들을 사랑하면 비록 딱 그냥 제대로 들어맞지 못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시집을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분야의 어떤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경험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매우 유효한 얘기가 되고, 우리가 어떤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든 리더들이 그것들이 어떻게 딱 들어맞게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아기를 보살피는 것과 같이 마음이 진실되게, 자기의 뭐 이익이나 입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되게 하면 딱 들어맞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기 배우는 법을 먼저 배우고 시집 가는 경우는 없죠. 다 미숙하죠. 하지만 진실되게 최대한의 최선의 노력을 하면 크게는 어그러지거나 망치는 이런 게 아니라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그다음에 또 리더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